저는 올해로 결혼 8년차 36살의 여자입니다.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는 정말 드물다곤 하지만 저는 해도 너무한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못 버티고 남편과도 이혼했어요. 지금은 아예 인연을 끊은 채 가끔 아이 아빠만 한 번씩 얼굴 보며 사는 중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우리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속이 시원하게 풀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부모님 집에 살면서 엄마 아빠 그늘에서 사니까 힘든 거 없이 살았습니다. 6살 많은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에는 저를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 아껴주면서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행복은커녕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싸우느라 즐거웠던 기억은 신혼 초반 1년 정도만 있었고 특히 시어머니의 이간질 때문에 좋은 날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 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며느리 괴롭히는 악랄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요즘에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시절에 만약 시어머니가 괴롭힌다면 참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만약에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다면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결혼 생활을 끝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고부 갈등이 제 문제가 되니까 정말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아예 제 앞에서 대놓고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고소를 한다던가 해서 확실하게 처벌하고 저도 이혼을 하면 될 문제인데 교묘하게 뒤에서 괴롭히는 것은 제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저보다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고 집안에서 발언권도 더 큰 상황이었으니 더욱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8년 가까이 남편과 살면서 다 때려치우고 이혼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저나 우리 집안 사람들이 시댁의 도움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경동시장에서 도소매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남편에게 다 맡겨두고 은퇴하셨고 남편은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그 일을 이어받아 하는 중이었죠. 사실 저희 시댁이 대대로 재물이 좀 있는 집안이었고 남편 역시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서울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대대로 사업하는 집안의 장남답게 20대 때부터 장사 수완이 좋아서 어린 나이에 물려받았지만 운영을 잘해서 오히려 지금은 직원도 더 많아졌고 매출도 훨씬 늘었어요. 아버님이 초반에 2년 정도 도와주시다가 그 뒤로는 남편이 혼자 맡아서 하는 중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어요. 외갓집이 부자였고 친정부모님도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잘 벌었어요.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음악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었고 예체능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1년 다니다가 유럽으로 유학까지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저희 집이 경기도 외곽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한 상황이었고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도 폐업하고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유학 중이던 제가 걱정할까봐 부모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셨던 거고 저는 우리 집안 가세가와 기울어버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친정부모님은 다시 예전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학 다녀와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지나서 아는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1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양가 부모님들, 특히나 친정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에 등 떠밀리듯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매달 받는 생활비에서 200만 원 정도를 친정부모님께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돈을 보낼 때마다 남편에게 눈치가 많이 보이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 돈을 받고 생활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허락해 주었고 시부모님도 제가 친정에 생활비 보내는 걸 알고 계셨지만 딱히 반대를 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 집과 시댁 집안이 경제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돈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끔 친정에 놀러가면 저희 부모님조차 남편과 시댁 어른들에게 항상 잘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한들 뭐라고 한번 따질 수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 입김에 억지로 떠밀리듯 결혼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능력 있고 좋은 남자였고 분명 저도 좋아서 결혼하게 된 건 분명한데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혼한 것도 아니었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저와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집은 남편이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혼수며 예식장이며 신혼여행까지 전부 시댁에서 알아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당연히 돈 한 푼 쓰지 않은 제게는 어떠한 발언권조차 없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무것도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시어머니 마음대로 해버리셨죠. 그저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셨는지, 어느 호텔에 예식장을 예약하셨는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당시의 저와 우리 부모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최고급이었고 제 결혼식과 신혼집에 찾아왔던 친구들은 다들 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면 다들 한 목소리로 너가 호강에 겨워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이런 부잣집에 시집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같은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다들 이런 시댁이 있으면 시부모를 업고 다니겠다고 남편에게 매일 삼시세끼 임금님 밥상을 차려줘도 모자란데 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저를 나무랐죠. 물론 저도 남편이 돈 잘 벌고 시댁이 부자라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단 한 번의 결혼식인데 어느 정도는 제가 원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특히 시부모님의 너무 올드한 취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결혼식이란 것은 아무래도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다하다 드레스 피팅하러 가는 날에도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제 몸에 맞는 드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어머님 마음에 들어 하시는 90년대 옛날 스타일 드레스가 마음에 든다며 그걸 입으라 하셨어요. 거봐, 내가 안목이 있다니까. 넌 키도 크니까 이게 딱이야. 이걸로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제 스스로 기울어진 집안 형편 때문에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친정부모님도 결혼 준비하는 제가 이런 꼴을 겪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저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을 지키셨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는 큰돈 들여 유학까지 다녀온 제 커리어를 포기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제가 힘들게 나가서 일할 필요 없다면서 저를 집에 들어앉히고 살림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1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게 매달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고 돈이라면 원 없이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남편은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살림 간섭과 잔소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손주가 잘 크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들어닥친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나무라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제 스트레스는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죠. 시어머니가 항상 제게 자주 하기 시작했던 말은 너 능력으로 어딜 가면 우리 아들 같은 잘난 남자를 만날 수 있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기껏해야 학원 선생님이나 하고살 팔자였는데 제 남편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항상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잘하라는 말씀이셨죠.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제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 대접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고 염치가 있는데 남편과 시댁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저는 물론 우리 부모님까지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항상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만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매일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공부한 것도 아무짝에 쓸모없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가정주부로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존감이 팍팍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와서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가니까 없던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남편 아침밥 차려서 출근시키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혼자 집에 남아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매일 언제 온다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거나 우리 집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너무 놀라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가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주말이 되면 골프다 뭐다 약속이 있다고 아침부터 혼자 외출해버리고 저와 아이만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고 호강하면서 목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더군요. 야, 나는 애 낳고도 맞벌이 하는 거 몰라? 너 정도면 편하게 사는 거야. 맨날 너만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마. 답답한 마음에 친정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 그만하고 밖에서 큰일하는 사위 뒷바라지 잘해주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면 극진히 잘못이란 소리만 했습니다. 제가 요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봤자 밖에서 일하는 사위가 힘들지 너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목에 겨워 그런 생각을 하는 너가 문제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제가 어떤 노력을 하던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고 무시하며 잔소리를 해대시니까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냉장고부터 화장실까지 다 뒤집어 보시고 자기가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좋은 세탁기도 없었고 가전제품 하나 없이 전부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일 다 하고 살았다면서 저는 편하게 사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모자란 제가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사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더 신경 쓰고 잘하라는 말을 매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남편의 그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부터 나가서 일하고 싶어. 최소한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는 돈이라도 내가 벌어서 드릴래. 남편은 제가 뭘 하던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라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건 제 마음이지만 집안일에 소홀하면 안 되고 아이만 잘 챙기면 뭘 해도 상관없다더군요. 아이 유치원 보내는 시간 동안 낮에 몇 시간 일을 하려고 하니 제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찾고 찾다가 낮에 6시간 동안 사무실 보조로 아르바이트처럼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제가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고 그래야만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막말을 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잔소리를 하시고 이젠 대놓고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한 달 일해봐야 너가 얼마나 버냐면서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청소나 한 번 더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똑바로 하라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니까짓 게 나가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유세를 떠니? 너 지금 나한테 불만 있다고 시위하는 거야? 심지어 별 생각 없어 보이던 남편조차도 제가 첫 월급을 받아온 날부터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뭐? 얼마? 140만 원? 고작 이거 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그냥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 얌전히 붙어 있어. 두모자가 아무리 저를 무시해도 저는 여기서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 안에 도끼가 생겨서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일을 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그때부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280만 원 정도가 되니 그때부터는 친정에 보내는 돈을 다 충당하면서도 아이 학원비까지 제가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차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뇌경색으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집안 모든 식구가 다 충격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힘들어한 건 역시나 시어머니였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제게 미리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엄마 혼자 두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당장 이번 달부터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이대로 혼자 놔두면 큰일 나겠어.
제게 이래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짜고짜 모시고 살자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시긴 했지만 저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절대로 한 집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 수 없다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일만 안 해도 되겠다. 그거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우리 집의 자식이라고는 아들인 나 하나뿐인데. 우리 엄마가 아프면 당연히 당신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 사람들에게 제 의견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편에게 당신 엄마 모시고 살기 싫다고 이야기했고 합가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제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하자는 것에 그렇게까지 반대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셨어요. 야, 네가 나랑 살기 싫다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뿐이냐? 너희 부모들까지 전부 우리 집에서 걷어먹인 거나 다름없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더니 건방지게.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제게 쌍욕을 섞어 폭언을 하셨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어머님을 보자마자 완전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나도 최소한 사람처럼 숨 쉬면서 살고 싶다고 어머님께 이야기했더니 너나 너네 부모들이나 우리한테 빌어먹고 사는 처지인데 무슨 사람 대접을 바래? 옛날 같았으면 너희 식구들은 우리 집 종이나 다름없어. 그런 말까지 들으니 내가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 집도 필요 없고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도 이젠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이 데려다가 평생 끼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아이와 함께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막상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왔는데 갈 곳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갔더니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건지 제가 싸우고 집 나왔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일단 그날 하루는 부모님 댁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친정 부모님도 제가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시어머니께 사과드리고 한 집에서 모시고 살라 하더군요. 원래 시집살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뭐가 힘들어서 그러니? 전부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당장 좀 참고 지내면 모든 것이 편해질 텐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더군요. 세상에 제 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이나 부모에게서 떨어져 혼자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이 날아왔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네 맘대로 하고 살아. 근데 죄 없는 우리 손주는 집으로 보내라. 엄마 잘못 만나서 걔까지 고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니? 어머님의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보다는 돈 많고 풍족한 남편 쪽에서 사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이라 판단해서 저녁에 남편을 만나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일단 제가 숨을 쉬고 살아야 나중에 웃는 얼굴로 아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제가 데리고 나가자니 앞으로 아이를 고생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해서 그럴 수도 없었고요. 저는 그동안 제 개인 통장으로 조금씩 저 혼자 살만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어요. 남편과 시부모에게 받았던 외제차나 비싼 명품 가방 같은 물건은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빠르게 이혼에 협의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돈까지 받아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특히 엄마는 제게 실망했다며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돈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과연 내가 꿈꾸던 삶이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타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방 하나짜리 작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그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하고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나왔지만 한 달에 2번은 아이를 집에 데려와 같이 지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해요. 당장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따로 사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혼을 안 하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제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머님과 합가를 했을 것이고 저는 매일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괴롭힘 속에 살아야 했겠죠. 지금은 아무도 제게 뭐라 하는 사람 없이 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변 친구들과 저를 아는 지인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이라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옷, 좋은 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지만 하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제 제 목표는 아이에게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